가져온 주제는 굉장히 좀 거창하죠. 정신질환의 원인 그리고 치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오늘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들어보시면은 원인이 뭐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지금 매달려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이게 사회적 비용이 워낙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뇌질환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미국이나 이런 다른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아직까지 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 서로 다른 우리 정신질환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그 잡지들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이네요.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02년도부터 거의 매년 1년에도 여러 번 이런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알고 보니까 뒤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을 앓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은 보통 굉장히 부자들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여기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실제 과학자들한테 연구비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연구를 좀 해달라. 최근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주커버거도 그런 비슷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뇌질환에 관련된 돈을 엄청 개인적으로 돈을 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최근에서야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록물들을 잘 보시면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지금 그림을 가져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 같은 것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 뭉크라고 아마 여러분들 미술책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애기들은 아직 안 봤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조금 크면 아마 미술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이 뭉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절규라고 아마 우리말로 번역한 작품입니다. 이분 작품을 보면은 여기 사람 한 명이 있죠. 머리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이 귀를 막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뭔가 좀 어지러워요. 근데 하늘을 표현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배경들을 그냥 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뭉크라는 분의 실제 사진인데 이분 작품이 이 절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술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약간 좀 이런 식이에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혹자들은 이 미술 작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여기 이 사람이 그린 대부분의 작품들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 자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을 표현을 한 거고 그럼 실제로 여기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 이게 자기의 어떤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되게 오랫동안 불안장애를 앓았어요. 죽기 전까지 되게 고생을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불안장애로 평생 고생을 했을까 봤더니 이분이 사실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사실 이분이 성장을 했는데 아버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았었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결핵으로 굉장히 일찍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도 자연스럽게 불안장애를 키우게 됐고 또 뒤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많은 경우의 뇌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나 가까운 어떤 형제 자매들이 뇌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본인도 비슷하게 고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분이 이제 해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가우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1857년도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9명의 여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같이 여기 유라시아 플랫폼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런 곳 같지가 않고 뭔가 좀 격리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죠? 실제로 이게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같은 거예요. 감옥 같은 건데 이 당시에는 뭔가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분류한 사람들을 뭔가 치료를 하지 않고 이런 수용소 같은 곳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격리를 시켰어요. 일반 사회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됐죠. 지금 보면은 200년도 안 됐잖아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변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둬놓고 감시하고 제대로 처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사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 매체에서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갖고 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엄청 히트한 드라마도 있죠. 여러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여기 지금 저는 사실 여기서 요 마라톤하고 요 옆에 있는 1988년도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나이가 좀 공개가 되는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을 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두 명이 둘 다 사실 키가 되게 작은데 여기 왼쪽에 조금 더 키가 작은 이분이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80살 가까이 된 사람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했던 이제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자폐를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여기 지금 여기 같은 조승우 배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주인공하고 여기 주인공의 좀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좀 정상 같이 않아 보이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보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뭔가 계산을 굉장히 잘한다던가 뭔가 암기력이 굉장히 좋다던가 이런 굉장히 특출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묘사를 해서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서도 그 박은빈 그죠? 그분이 배우 주인공이었죠. 그분도 좀 뭔가 특출나잖아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런 서번트 증후군은 사실 아주 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아 자폐를 앓는 사람들은 저런 다 뭔가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다라고 우리 과학자들은 얘기하지 않고 정상인들하고 뭔가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게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든 이런 매체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예외적이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통계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평생 유병률이라는 겁니다. 평생 유병률이라는 거는 제가 밑에 여기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비율이에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50명 정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명, 여기 4명 중에 1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이상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 아마 2023년에 다시 조사를 해도 아마 이 수치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요 아래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좀 통계 자료가 있는데 여기 맨 끝에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1%가 아닐 거예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인터넷 중독이 이것도 정신질환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한 사람이 인터넷 중독이냐.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실제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는 여러분보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30대 초반까지 스마트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미국에서 제가 쭉 살면서도 그냥 굉장히 그냥 전화만 되는 그런 폰 있잖아요.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취약했는데 이제 한국에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연세대학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핸드폰을 다 노출이 된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 써요. 잘 쓰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냐면은 이렇게 이제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 발표를 해요. 저처럼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듣고 있는데 뭔가 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표를 자기 하는데 나중에 신기해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게 문자를 보내면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나중에 좀 얘기를 또 해보니까 아 이건 좀 진짜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지금 수업 시간이고 이런데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죠. 충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주 좀 극한 케이스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좀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학생이 예외가 아니고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도하는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도박 중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한참 시끄러운 이슈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있던데 이 도박 중독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봐요. 그렇죠?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독이니까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인터넷 중독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시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심한 경우에 막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막 게임만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의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실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그런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한테 게임을 더 시켜요. 게임을 더 시킨 다음에 게임을 걔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구토를 일으키는 뭔가 음식을 같이 줘요. 학습을 시키도록. 이걸 오래 하면은 나한테 안 좋구나라고. 그러면 걔가 한 달 정도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싹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이게 또 재발되기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도박 중독에서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 뇌 영상 이미지를 찍어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의 어떤 특정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활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인터넷 중독도 똑같아요. 똑같은 비슷한 영역이 그러니까 뭔가 중독이 되면은 비슷한 뇌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충동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가고 행동이 심하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계속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회 범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이 자료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실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2006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43%가 증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질환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의 어떤 숫자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 뒤에도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강력범죄 같은 경우 1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나왔던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인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서울에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막 살인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결국 잡혔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거를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좀 공격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이제 의사들이 저걸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을 이 사람이 보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누군가 자기가 지나가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 옆을 지나가면 자기한테 뭔가 지적을 하거나 자기를 뭔가 좀 폄훼하거나 무시한다고 계속 본인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대표적인 아주 환청 증상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 있을 때 그 근처에 조금 벗어나면 독립문이라고 있는데 거기 근처에 보면은 좀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거기 벤치에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냥 제가 그 한국에 오기 직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조현병 환자가 거기 그냥 지나다니면서 앉아있는 노인분들을 칼로 그냥 막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실제 정신과 의사를 방문을 해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으니까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다가 다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행동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할 일은 아니고요. 조현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왜 이름이 조현병이라고 붙였냐면 아래 지금 보시면은 환자의 모습이 우리 여러분들 현악기 있죠?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가 제대로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혼란스러움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굉장히 좀 멋있게 졌죠. 이름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답을 이미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끔 퀴즈를 내요.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한 30개요? 40개요? 이래요. 근데 3, 40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3, 40개의 이름을 대보라 그러면은 한 20개부터는 잘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2013년도에 가장 최신판이 이제 DSM-5입니다. 아마 올해 아마 6권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10년에 한 번 정도로 이 미국 정신의학회라는 학회에서 이거를 발간을 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이 4판에서 5판으로 가면서 대거 종류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5판 기준으로 하면 400종류가 있어요. 400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웬만하면 다 걸릴 것 같죠?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강박증 이런 것도 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문을 닫고 왔는데 계속 가면서 생각하는 거지. 아, 집에 문이 잠겼나? 집에 문이 잠겼나? 내가 가스를 끄고 왔나?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 좀 증상이 좀 아주 심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신질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M은 저기 복잡한 영어의 약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저 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서 같은 걸 던진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정확한 확률로 여러분이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진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정신질환이 어떤 걸 앓고 있는지 진단을 내리는 정확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 강연 제목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 이거는 증상이 이러니까 이거는 90% 이상 정확하게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거 왜 생겼지? 이건 몰라요. 그걸 이제 모르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모든 병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러면은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자 이거예요. 그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early intervention,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저건데 early intervention, early diagnosis 저건데요. 저게 가장 성공한 example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암이에요. 암. 이 암이라는 거는 1950년대, 40년대 이때 살던 사람들한테 암에 걸렸다고 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HIV 바이러스를 걸렸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아, 나 죽는구나. 나 1, 2년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약이 좀 비싸서 그렇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비쌀 뿐이지. 잘 관리하면 내가 어느 정도 뭐 아주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삶을 즐길 수 있는 나이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있으면.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암을 앓거나 아니면 앓게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암 걸렸다고 해서 난 바로 죽는 거야. 안 할 거예요. 암 있으면 뭐 수술하면 되지? 항암 치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은 1970년도에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그 당시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암을 무척이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 연구비를 암 관련 연구에 투자를 했어요. 1970년도에. 닉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워터게이트 유명한 닉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걸 추진을 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거가 한 4, 50년 지나니까 지금 된 거예요. 뇌질환
예전도 비슷한 거랑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비슷한 전략으로 가면은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혹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뭐 이거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 내내 강의할 수 있어요. 워낙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정보만 드리면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엄청 흔합니다. 흔해요. 20% 돼요. 전체 인구에 물론 이제 질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20% 정도는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폐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조금씩 통계 자료가 다르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60명당 인구 60명당 1명 정도를 잡혀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한 50몇 명 중에 1명꼴로는 잡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 5,500만 정도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구나.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한 5분의 1 정도는 평생 장애를 갖고 있어요. 뇌정신질환을 알았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장애를 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그 중에서도 한 20% 정도 되고요.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요. 퇴행성 질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이제 노화라는 걸 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많이 옛날보다 처지고 세포도 많이 늙고 옛날만큼 생존을 못 하면은 자연스럽게 뇌에도 세포들도 비슷해요. 똑같이 노화가 있어요. 노화가 겪으면서 같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노화의 과정과 훨씬 더 급속하게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뇌에 있는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영상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비어있어요. 실제로 세포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쭉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연령대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요 정도 연령대에서 만약 그런 증상이 보이면 그건 100% 유전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걸릴 수 있어요. 퇴행성 질환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치매 환자들의 거의 80% 이상은 유전자에서 걸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나이에 들어서 걸려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게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아직 좀 멀었지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65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한 25%에서 30% 정도는 치매를 알아요. 이거 통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여기가 50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5명을 포함해서 15명은 65세가 되면 치매를 앓을 거예요. 그 통계에 따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85세 이상까지 만약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50% 넘어요. 85%가 여기 다 85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85세까지 사는 운이 좋을 것 같은데 85세까지 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다 치매한대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런 거에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퇴행성 뇌질환이 아니라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은 어떠냐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지금 여러분들 정도 연령대에서 이미 다 한번 증상을 보였거나 지금 앓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이가 24살이 될 때까지 보통 한 75%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걸리는 사람이면 이미 75% 이상 이미 다 그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12살까지는 이미 50% 정도 나와 있어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아마 애기들도 있을 텐데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잘 관찰하는 부모라면 3살 전에 만약에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자폐를 보는 가장 확실한 건 아이 컨택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유심히 좀 애가 뭐 눈을 안 본다고 해서 이게 자폐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느릴 수도 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발달 단계가 너무 느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말을 좀 느리게 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하고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자폐일 가능성이 있다.
의사한테 데려가잖아요. 3살 정도 되는 애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거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의 그것도 95% 이상 정확도로 자폐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면 자폐가 늦어지겠죠. 보통 36개월 안에 자폐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현병이 있어요. 조현병은 3살 전에 안 나와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언제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대학교 1, 2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들은 각 질환들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남녀 간은 달라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 둘이서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자들보다 4배 이상 많이 나와요. 4배 이상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확실한 통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아주 많은데 재혼을 했어. 남자가. 나이가 70살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여성하고 재혼을 했어. 아기를 낳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아기가 그런 뇌정신질환에 자폐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적인 비슷한 나이인데 20대, 30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낳는 것보다 한 5배 이상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게 정자 나왔죠. 정자의 세포가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실제로 그걸 뒷받침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지금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쌓이고 있고 여러분들 좀만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거예요. 좀 앓다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증상이 좀 완화되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마치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계속해서 감기 달고 다니는 얘기 하는 거 똑같이 그것도 만성적으로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이 4가지 특징이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신질환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마음의 병. 이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고요? 이 과학자들은 마음이라는 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뭔데? 마음의 실체가 뭔데? 이게 너무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아마 심리학과나 뭐 철학과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야 되는 주제일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질환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디냐면 그게 뇌예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정신질환이 걸리지 않아요. 뇌가 이상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게 마음의 병이고 그 마음의 병을 우리가 뇌질환, 브레인 디소더라고 하고 그걸 이제 정신질환으로 분류한 거죠. 실제 제가 아까 지금 보시면은 휴먼 브레인 지금 영상 인지가 맨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데요. 되게 작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머리 좀 더 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랑 저나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분들 머리도 커도 여러분들보다 뇌가 더 엄청나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했을 때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 어른 남자의 뇌를 꺼지가 내보면 1,500g이에요. 1.5kg예요. 그러니까 70kg 중에 1.5kg만 뇌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보통 몸집이 작은 경우가 많으니까 뇌도 조금 작아요. 한 1,000g에서 1,200g 정도 돼요. 뇌가 크다 그래서 똑똑하고 뇌가 더 작다고 해서 멍청한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1,300g에서 1,500g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2%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의 20%에서 40%는 뇌를 위해 써요. 여러분들 손을 위해서나 심장을 위해서 쓰지 않고 뇌를 위해서 여러분들 40%를 써요. 그 뇌가 제일 중요한 건 알겠죠. 그게 중요하니까 2%밖에 안 되는 여기에다가 40% 정도의 우리 몸의 에너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셀 수도 없는 정도의 숫자의 세포들이 여러분들 머리 안에 빡빡하게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뭐 별이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별도 지금 엄청 많은데 그럼 그거보다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세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수치를 낸 걸 아마 보면은 어느 정도 많냐면은 뭐 곱하기 10의 16승계래요. 10의 16승계면은 여기 지금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좀 비교를 유전체 막 이런 거랑 좀 저희 학생들 같은 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그 정도로 많은 거야 이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많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게 여러분들이 이 작은 두개골 안에 있는 뇌에 박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뭔가 죽어나가서 생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행성 뇌질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정신질환은 뭐지? 이게 죽어나가는 건가? 이게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다 세포들은 거기 다 있어요. 과학자들이 현재 이해하는 건 뭐냐면 세포들은 거기 다 있는데 뭔가 그 미묘하게 그 세포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방식 자체가 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약에 표출이 될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이분이 이제 캔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970년도 때 했다 그랬잖아요. 이 비슷한 일을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거를 해요. 근데 미국은 참 그런 거는 참 부러운 게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무슨 과학기술 정통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오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 싹 두고 뒤에 이제 장관들 뒤에 배석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상대로 설명을 해요.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세금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기자들한테 질문도 받고. 이 버락 오바마가 직접 그분은 가뜩이나 말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이분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자 인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 세포들이 연결되는 어떤 패턴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되게 모호한데 이거를 싹 다 풀어보겠다. 앞으로 언제까지? 앞으로 50년 동안 풀겠다. 2013년도부터 2063년까지 50년 동안 풀겠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 프로젝트에 지금 투입하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이 R&D 예산이 1년에 20조 원이거든요. 20조 원, 20조 엄청 많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뭐 어떻게 각 부처에 드는 돈에 비하면 20조가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국방부도 이거보다 돈 훨씬 많이 써요. 20조보다. 20조에 거의 한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이 프로젝트에 써요. 미국이. 투입을 해요. 미국은 그 정도로 예산이 그러니까 부자 나라예요. 이걸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왜 이걸 풀겠다고 했냐면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약간 성냥개비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 세포라고 한다면 이 세포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성냥개비 같은 요게 이제 하나의 연결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하나의 세포라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만약에 세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맨 앞에 있는 여기 귀엽게 생긴 애기 2명하고 저랑 가까이 있잖아요. 얘네하고 저하고 먼저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라 저랑 연결될 사람은 여기 누군가 한 명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만 손을 잡아요. 여기는 안 잡고. 근데 그거를 잡는 게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 규칙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법칙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이 뭔지를 찾는 게 저희 같은 과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 규칙을 찾는 거는 둘째치고 자 어떻게 각각의 세포들이 서로가 손을 잡고 있는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대구에서 저는 이제 부산 올 때 가끔 이제 대부분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 백스코에서 3시에 다른 뭐 심포지움 또 발표가 있어가지고 끝나고 제가 여기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역 근처가 너무 막 차 세우기 어렵다고 저기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KTX 타고 왔는데 자 우리 KTX 보면은 이 선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역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자 부산에서 만약에 서울로 가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 아니죠.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100가지인가요? 100가지까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대충 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내비 같은 거 치면은 100가지를 소개해 주진 않잖아요. 보통 한 5가지, 6가지 정도 소개해 주잖아요. 정형화된 길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고속도로도 없고 KTX 그것도 없어요. 제가 부산에 있어요. 근데 서울로 가야 돼. 어떻게 가지? 그냥 걸어가나? 계속? 가다 보면 산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정보가 없잖아요. 이 정보를 다 풀어가지고 일단 길을 보자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놓여 있고 차는 한 대도 없고 길이 어떻게 놓여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가면 강이 있고 어디 가면 다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요거를 보겠다라는 게 얘네들이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있으면 자 차가 있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같은 날 사실 운전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KTX 타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수요일쯤 와.
수요일 날 한 오후 1시쯤 와. 그럼 이제 운전하고 오면 되잖아요. 왜 똑같은 길인데 다르죠? 교통량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교통량이 다른 거는 똑같은 길이 있어도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내비를 쳐보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칠 때랑 금요일 날 칠 때랑 시간이 다르죠. 어떻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브레인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고 우리 뇌는 세포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식과 기술과 많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좀 큰 사업이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해서 뭘 하고 싶냐는 거는 우리 뇌질환이라는 거, 특히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이 신경세포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뭔가 정상에 비해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 죽은 게 아니라 그 패턴이 잘못되어 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경회로의 연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잘못됐을 때 생기는 질환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조현병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여기 좀 영어로 적혀 있어서 아마 좀 여기 어린 애기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 근데 여러분들 요즘 어린애들은 영어도 그냥 어린 때부터 배운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그 뇌에 있는 세포들의 연결 패턴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 나이예요. 10살부터 25살까지 연결 패턴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봅니다. 정상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10살 때나 15살 때 더 많아요. 그러다가 15살, 20살로 가면서부터 이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면 70세까지 쭉 유지가 돼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쭉 유지가 돼요. 물론 조금씩 낮아지지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을 넘진 않아요. 아래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말이 되게 빠르죠. 말이 되게 빠른 편이죠. 제가 더 빨랐어요. 중학생 때나 고등학교 때는 더 빨랐단 말이에요. 많이 느려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한 70살 정도 돼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이 느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을 하는 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도 뇌의 작동이에요. 뇌가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지 이게 말도 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보면 말이 좀 어눌한 경우 많죠. 그게 내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겪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선 있죠.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요때는 비슷하게 가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얘네가 급격하게 같이 떨어지는데 요 흰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서 멈추는데 얘는 어때요? 빨간색 아래로 떨어지죠. 빨간색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게 바로 조현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 이 자료들은 조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결론이에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그 연결 패턴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가 어느 순간 얘가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저런 정보들은 알겠는데 자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저 왼쪽 위에 있는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치료가 가장 흔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약물을 처방을 할 거예요. 뭐 우울증, 내가 좀 우울하다. 우울증 약을 처방하죠. 강박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강박증 약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이 약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려요, 감기. 그러면 우리 가잖아요. 요즘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고 막 코도 검사해보고 귀도 보고 벌려라고 해서 목이 많이 부었네 하면서 약 처방하잖아요. 너무 심한 경우 열이 많이 있으면 주사 한 방 해줘. 항생제를 여러 번 주잖아요. 그럼 열이 떨어지죠. 그럼 좀 있다가 계속 먹다 보면은 없어지는 것 같죠? 또 앓을 수도 있고 계속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다만 얘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의 약을 주는 건데 자, 여기서 질문. 마음의 약이라는 게 잘 듣는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신질환이 40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신질환들마다 약이 다 다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약이 다 다르려면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죠. 에? 그렇죠. 400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맞춤형으로 요게 걸렸으니까 요거 약 딱 주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드는지도 다 알아야지 우리가 딱딱딱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약물 치료 저게 뭡니까? 이럴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강박증하고 우울증 여러분 딱 보면 다르게 느껴지죠. 다르잖아요. 강박증, 우울증 환자들, 그 다음에 ADHD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르죠? 다를 것 같죠? 근데 먹는 약 똑같아요. 똑같은 거 먹어요. SSRI라는 약을 먹어요. 되게 유명한 약이에요. 잘 들어요. 근데 잘 듣는다고 해서 여기 지금 50명 우리 다 ADHD예요. 다 모아놨어 우리.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겉으로 봤을 때 다 누가 봐도 ADHD 우리 전부 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의사 선생님 자 약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먹잖아요. 그럼 요 중에서 한 30% 정도만 잠깐 돌아올 거예요. 나머지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안 들어요. 왜 이러지? 왜 다 똑같은 ADHD인데 왜 어떤 사람들 약이 듣고 어떤 사람 안 듣지? 그 다음에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마 뇌전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필랩시, 시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에필랩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것도 죽었다 깨어나도 30% 정도는 절대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뇌전증 같은 경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약이 30종류나 있거든요. 지금 시판하는 약이. 물론 다 미국에서 개발한 약이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SK에서 개발한 약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아요. 너무 잘 팔려요. 해외에서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는 아마 보험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우리는 대부분 미국에서 사들이는 약을 사람들 쓰고 있거든요. 잘 들어요. 먹으면은 뇌전증 현상이 확 줄어들어요. 단 70%만. 30%는 절대 안 들어요. 이게 가장 이제 문제예요. 정신질환도 비슷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 의사 마음이에요. 의사가 해가지고 일단 요 정도 먹어봅시다 해서 줘요. 그럼 먹죠? 먹다가 이제 자기가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을 슬쩍 끊어. 그럼 좀 며칠 좀 괜찮은 것 같아. 또 심해. 의사를 찾아가. 그럼 의사가 약을 끊었냐 그래. 약을 끊었다 그러면 더 세게 줘 약을. 이번에는. 그리고 약의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약을 바꿔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데 그럼 그 약은 뭔가 고를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약은 몇 개 없어요. 약은 몇 개 없고 돌려가면서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효과가 있으면 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 있는 거. 그럼 이 약들은 처음에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 처음부터 ADHD를 그 약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들이 아니에요.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 잘 듣는 걸 확인해서 그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울이라는 하는 그 정신질환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잘 듣는 거야. 그게 1960년대부터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게 왜 조울에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써요. 잘 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세브란스나 서울에 연세대학교나 뭐 아산병원이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답답한데 모르는데 근데 맨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같이 기초 과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임상의학자들하고 또 괴리감도 굉장히 커요. 서로 간에 이 병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 만나는 거 보면 이렇게 맨날 둘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못 보셨어요?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 앞에서 환자가 막 자기 불만 얘기하고 속에 있는 마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앉아서 막 뭐 들어주고 뭐 메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상담 치료예요. 굉장히 비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에 한 5명 정도 하고 한 명마다 한 500만 원씩 차지해요.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치료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 작동한다고 해요.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이 할 리가 없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서로 병행하는 게 지금 현재의 골드 스탠다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신질환 앓고 있으면 그 두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이제 지금 추구하는 방향, 연구 방법인데, 자,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저 맨 아래쪽을 보시면은 쌍둥이 연구라는 걸 통해서 힌트를 얻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연구가 뭐냐면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원인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뭉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전자라는 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여러분도 아마 냉장고 뭐 이론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자폐를 앓고 있으면은 뭔가 부모가 뭔가 자식한테 너무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특히 부자들이 많이 걸리니까 부자들이 자폐가 되게 많이 걸려요. 유독. 그러니까 뭔가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잘나고 바쁘니까 자식들을 잘 케어를 못하고 이러니까 자식들을 그냥 따뜻하게 못 대해줘서 걸린 거라고 해가지고 약간 원인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 쌍둥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그게 확 뒤집어졌어요. 뭐냐면은 일란성 쌍둥이 생김새가 똑같아요. 여기 일란 쌍둥이 혹시 있나요? 없네. 일란 쌍둥이가 만약에 있으면은 일란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양을 가거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20년 뒤에 만나보면 서로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 칩시다. 한 명은 우리말을 못해요.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자랐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자폐가 걸리잖아요. 걔가 알고 봤더니 자폐증 환자였어. 그럼 다른 일란성 쌍둥이가 자폐 걸릴 확률이 70%예요. 70%. 100%는 아니에요. 70%. 조현증 같은 경우는 50%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정신질환들마다 확률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뭐 50%? 50%는 뭐 그 높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정신질환 앓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오늘 다 처음 만났죠.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은 제가 앓고 있는데 여러분들 앓고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0.0001%도 안 돼요. 저희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죠. 아주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제가 정신질환 앓았다고 여러분들이 앓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여기 한 5명이 오늘 제목 보고 궁금해서 올 수도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오늘 보니까 어제 중간에 저 한번 갈아타고 왔는데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다 멈춰 세워가지고 자 제가 정신질환 앓고 있으니까 몇 명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근데 50%면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높은 거예요. 대부분 뇌정신질환이 30% 이상이에요. 30%에서 80% 사이예요. 이 얘기는 이거는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에 결정적 증거예요. 자, 일란성 쌍둥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성 쌍둥이는 어떠냐? 이란성. 일란성 쌍둥이 아까 제가 70%라고 했잖아요. 걔도 한 45% 이상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전자의 정보,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신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아무도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70%라고 했잖아요. 그럼 30% 정도는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전자 정보가 100%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적 요소가.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그런 뇌 정신질환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전자와 환경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유전자가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백스코에 가서 강연을 듣고 왔는데 거기 자폐를 연구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그분은 수치를 넣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전자가 중요할 가능성 80%, 환경 2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얘기는 처음 봤어요. 8대2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맞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주요 원인 유전자가 뭐가 있느냐. 그분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유전자 그 자폐하고 관련 있는 유전자가 1,300개래요. 자폐 하나만 관련 유전자가. 그럼 1,300개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 유전자는 이런 기능을 할 것 같고 이거인데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서 저희가 답답한 거고. 자, 제가 연구하는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마 여기 아직 애기들이라고 하는 초등학생들은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여기 아마 성인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냅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시냅스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냅스가 뭐냐면은 아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크를 가지고 소통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 하면은 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이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제가 시냅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도구예요. 우리 머리에도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특수한 어떤 구조를 통해 가지고 세포와 다른 신경세포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까 세포가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세포가 그 10의 16승계에 해당하는 다른 세포들하고 다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하나의 세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파트너는 1,000개에서 많으면 2만 개 정도예요. 10,000개에서 2만 개이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생기겠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1,000개에서 2만 개 정도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하나의 세포라고 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저기 학생부터 저기 끝에 있는 학생들까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정보를 다 듣겠죠.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죠. 동시에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다 듣겠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가 취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갖고 제 마음대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정리해서 저는 또 다른 세포한테 전달을 해요. 이 과정이 이 시냅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냅스는 당연히 신경세포 숫자만큼 많겠죠.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저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 시냅스라고 하는 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도 아마 단백질이라고 들어봤죠. 단백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굉장히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이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DNA가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몸을 신체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의 시냅스를 이렇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의 시냅스 안에도 2,000개 이상의 단백질이 존재를 해요. 저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 하나하나가 뭐가 있는지 찾고 걔네 하나하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백질들이 어떻게 기능을 해야지 이 시냅스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얘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냅스가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뇌 정신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는 뭐 제가 이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중요하죠. 제가 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옛날에 좀 여기 원래 애들도 있어서 좀 부적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혹시 감독 아세요? 여기 아마 좀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자기가 감독이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제 오늘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한번 궁금하시면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인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This is my second favorite organ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브레인을 가리키면서 내가 두 번째로 내 몸에서 좋아하는 기관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표현이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코트 중에. 그럼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애들은 첫 번째는 뭐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블랙 코미디예요. 아마 여러분들 성인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기관은 따로 있고 second favorite orga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을 안 하고 이 사람 나름대로 블랙 코미디를 한 거예요. 여기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나중에 컴퓨터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건데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가장 중요한 뇌의 기능이 뭐냐면 인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다가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서 이제 거울이 있잖아요. 그걸 보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누구지? 심각하게 누구지? 이러면 이제 내 문제 생긴 거예요. 누구지? 이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 이게 가장 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인지예요. 이게 가장 뇌의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억, 학습, 생각, 감정, 심지어 우리 잠자는 거, 수면. 뇌가 망가지면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건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이 있는 게 아닌데 뭔가 내가 요즘에 갑자기 잠을 많이 못 자. 근데 원래부터 잠이 없는 사람들 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잠을 많이 안 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좀 많이 안 잔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뇌정신 질환 걸렸나 이렇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보통 잘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수면의 질이 나빠지거나 수면이 망가지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뇌정신 질환의 첫 번째 징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잠을 못 자면 이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수면장애. 거의 대부분의 뇌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강조는 안 하지만 다 수면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내 뇌를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하나의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뇌정신질환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뇌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저기 왼쪽에 있는 물론 제 차는 아니에요.
저 왼쪽에 있는 제가 일부러 이제 우리나라 차를 가져왔어요. 이게 현대에서 하는 제네시스라는 차인데, 자, 질문을 바꿔봅시다. 자동차 어떻게 굴러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뭐라고 하겠어요? 아주 그 전형적인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의 답변 어떻게 하겠어? 뭐 시동 켜고 시동 켜고 핸들 돌리고 가다가 뭐 브레이크 밟고 엑셀레이터 밟고 이러겠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수동으로 안 하니까 이것도 막 자세히 설명하고 다 뭐 자동이니까 뭐 뒤에다 놓고 뒤로 백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만약 과학자들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제네시스 부품이에요. 부품을 다 하나씩 다 펼쳐놔요.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왼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답하냐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범적인 답안은 저 부품은 이런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이렇게 기능을 할 것이고 얘는 이런 기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합쳐져 가지고 이런 기능을 매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거 몰라도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잖아. 그렇죠?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거 다 알면서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이해하는데 저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대놓고 아주 자신감 있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자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아직도 못 고치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건 맞아요. 뭐 맞는데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마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저 말고 다른 뭐 세션에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다른 질환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정보만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쳐보자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있어요. 과학자들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다 안다 이거예요. 여기다 하면 맞을 거야. 여기다 투자해야 돼.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요. 그 나중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더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좀 더 해봐.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하는 식이.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왜냐면 이거 지금 약을 개발해가지고 임상시험하고 여기까지 가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저 같은 사람도 제가 개인적으로 버는 돈 가지고 연구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 하는 것도 제가 국가에서 그동안 받았던 연구비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는 게 여러분들 세금으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죠.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당신들한테 연구를 너 하고 싶은 연구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요. 국가에서 되게 강하게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야,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뇌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약 가별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더 심해요. 여기는 더 압력을 예전 정부보다 더 심해요. 훨씬 더. 예. 그게 나쁘다고 꼭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더 심해요. 야, 돈 줬으니까 내놔 이거예요. 상품 내놔 이거예요. 거의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압력을 느껴야 되죠. 여기에 이제 꿋꿋하게 그래도 돌아가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ABCD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뭐 복잡한 소설책 보고 읽어 이래서 읽을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건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가는 이거의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잘 살펴보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인내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부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부품에 해당하는 게 시냅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끝에 있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다면은 부품에 해당하는 시냅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많은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 기능이 망가진 것이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자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1300개라고 했는데 그럼 1300개가 다 시냅스에 있는 유전자냐? 꼭 그렇진 않아요. 1300개 중에 한 400개 정도만 시냅스고 나머지 900개는 시냅스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유전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아직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지 아마
연구가 좀 더 오래 진행이 되고 좀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아마도 가장 핵심은 시냅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뇌질환은 시냅스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시냅스 뇌질환의 그 범주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자폐증, 정신분열증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시냅스 단백질이라는 거를 중요한 걸 어떻게 알지?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기 중요하죠?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공기 중요한 거? 경험을 직접 못 해보셨을 텐데. 혹시 우주에 가보신 분 있어요? 우주에 가보면 경험할 거예요. 왜, 어떻게 경험해요? 공기를 없애보니까 알겠죠. 그 뭐가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어떤 단백질이 중요한 거는 그 단백질을 없애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게도 특정 단백질만 우리 몸에서 싹 없애는 기법이 있어요. 저기 맨 왼쪽에 계시는 저 분이 마리오 카페키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 저분이 1980년대에 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저분이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저 방법을 이제 낙아웃이라는 용어로서 이분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세요. 이 기술을 개발한 업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 근데 이거를 우리 사람한테는 없애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은 실험 동물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동물을 쓰냐면 생쥐를 써요. 그럼 생쥐가 사람하고 다르죠. 당연히 크기도 작고. 근데 우리 사람하고 유전자가 99%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쥐를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생쥐만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파리 있죠, 초파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거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이름을 되게 예쁘게 져가지고 하는 그런 모델 동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고기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쥐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도 다 모델 동물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쥐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70% 이상은 생쥐 가지고 실험할 거예요. 왜냐면 용이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저 왼쪽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단백질들 이름이 외계어처럼 적혀 있는데, 저기 있는 단백질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SHANK, 이제 쉔크라고 있는데, 이 쉔크라고 하는 유전자를 한번 없애봤어요. 이 쉔크라고 하는 유전자가 저기 지금 제가 X표로 되어 있는 저기 위치하고 있는 단백질인데, 쟤만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쥐가 안 죽고 태어나요. 안 죽고 태어나는데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생쥐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통 이렇게 케이지 하나에다가 생쥐는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같이 키워요. 왜냐면 생쥐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 정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수컷 생쥐들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너무 커지면 얘네들이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이렇게 공격적. 실제 사회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여기 암컷 생쥐들은 안 싸워요. 우리 실제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쥐들은 뭔가 이 이게 사육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우리 암컷 생쥐들은 잘 안 싸워요. 공격성이 떨어져요. 제가 이게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안 그럴걸요? 실제 야생은 안 그래요. 야생 쥐들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험 동물로 쓰는 거는 어디 길 가다가 쥐 있으니까 저거 가지고 실험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쥐를 다 사육해서 우리가 아무 병원체가 없는 동물들만 우리가 실험을 해요. 업체에서 사가지고. 그거는 수컷들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새로운 생쥐를 갑자기 한 마리 탁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한테 급격하게 관심을 보여요, 생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생쥐들은 새로운 거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물체도 관심이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물체와 새로운 생쥐를 넣어주면 새로운 생쥐한테 관심을 보여요. 살아있는 그게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마우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쉔크가 없는 이 마우스는 관심이 없어요. 새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무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 웃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폐 모델로 써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자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 컨택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이 컨택을 안 하니까, 이게 아이 컨택을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쟤한테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의인화해서. 근데 우리가 동물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자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설문지 돌리다 보면 얘 자폐 맞아 하는데, 동물은 어렵죠. 그럼 우리가 뭘로 추측을 하냐면은 2가지예요. 이런 행동의 어떤 유사성 플러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자폐에 걸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10만 명까지 모을 수 있어요. 전 세계별로, 각 나라별로, 뭐 중국, 뭐 유럽에 있는 각종 나라들
한 다음에 유전체 검사를 싹 다 시퀀싱을 해서 해봐요. 그러면 이 쉔크 유전자가 자폐 환자들에서 보통 나라들마다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2%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2%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자폐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유전자구나라는 정보가 있지.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동물을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단백질이에요. 여기 지금 SAPAP3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건 세펩3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07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만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네이처라는 잡지에 실렸던 연구 결과입니다. 이 마우스를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이 마우스가 보통 아주 예쁜 정상적인 생쥐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없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눈 아래쪽 여기가 지금 다 빨갛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털을 다 뽑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거 누가 옆에서 뜯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마우스를 혼자 놔둬도 저렇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뜯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강박증이라는 게 좀 아까 제가 좀 심한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그런 질환을 트리코틸로마니아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머리 있죠, 머리를 뽑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심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걸 알아요. 자기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알지만 뽑을 수밖에 없는 강박증에 시달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 풀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마우스가 굉장히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그럼 고치냐? 아까 제가 ADHD 환자들한테 쓰는 약물이 있다 그랬죠. 그 환자들한테 이 약물을 쓰잖아요? 그럼 들어요. 이게 뽑는 게 좀 자제가 돼요. 그래서 이 생쥐한테 사람한테 쓰는 약물을 한번 넣어봤어. 무슨 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세요? 안 뽑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지만 이게 네이처라는 잡지에 실렸던 거예요. 이거 뭐야?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그럼 저는 이 스토리를 믿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믿진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이게 너무 좀 놀랍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 더 놀라운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같은 그룹에서 지금 이분이 MIT 있는 교수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논문을 냈을 때는 미국의 듀크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논문 네이처 내고 거의 잘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 논문으로 완전 스타가 돼가지고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MIT 대학의 교수로 스카우트해서 가서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교수예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그 다음에 논문을 하나 더 썼냐면은 아까 자폐는 제가 어렸을 때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쉔크란 유전자 있잖아요. 걔가 없으면은 자폐가 증상이 보이는데 얘를 어느 시기까지 계속 유전자를 없앤 상태에다가 아주 나이가 한 사람으로 치면 한 20대 중반까지 쥐에서 그 유전자가 없는 상태로 놔뒀다가 갑자기 그 유전자를 다시 집어 넣어줘요. 갑자기 그 증상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폐는 3살 전에 이미 진단이 돼서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못 고치는 질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른이 돼서도 성체가 돼서도 고칠 수 있네? 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것도 네이처 나왔어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그런 형식으로 논문을 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가설들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중요한 메시지는 저희 같은 이제 기초과학자들이 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뭐가 있는지 찾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동물 모델들도 만들고 그 동물 모델 가지고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신경과학, 신경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임상의학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보여주면 이 임상의학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임상실험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딱 분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둘 다 중요하다. 한쪽이 더 중요하다 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뇌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다 ADHD 환자들인데 왜 30%는 안 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 맞춤형으로 이 뇌정신질환이 치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자폐를 알아도 이 자폐하고 이 자폐하고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원인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전자가 찾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유전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오래된 심화 연구가 필요하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교하게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은 걸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건데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2005년도에 미국의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이제 미국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125주년이었거든요. 125주년이니까 얘네가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인류가 풀어야 되는 중요한 난제 125개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넘버 1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넘버 2가 뭐였냐면은 자폐는 왜 생기는가. 그 다음에 넘버 5가 조현증은 왜 생기는가. 125개 중에 40개가 뇌과학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 질문들 뭐 이런 거예요. 지구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이에요. 대부분 질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해서 답을 모르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질문들인데 뇌라는 거에 대해서 3분의 1이나 우리가 중요한 질문으로 사이언스지가 선정을 했다. 그 얘기는 여기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시간이 훨씬 더 길 테니까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아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